오늘 제가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4살 막내딸의 실종 사건. 아이는 방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고 일어나니 없어진 거죠. 경찰은 집안 곳곳, 아파트 단지와 해당 방까지 수차례 수색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종 9일 만에 기이한 곳에서 죽은 아이를 찾아냅니다. 근데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하필이면 대규모 정전 때문에 CCTV가 모두 꺼진 그날, 멕시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플래트 실종 사건. 전말이 정말 기괴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부촌 우익스킬루카는 고층 아파트와 고급 쇼핑몰, 오피스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개발 처음부터 상류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만큼 치안에 공을 많이 들였죠. 단지마다 사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는 범죄를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철통 같은 보안인데요. 이곳에 살고 있던 게바라 가족 역시 멕시코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면 아버지 38살의 마우리시오 게바라는 부동산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34살의 리제트 파라는 변호사로서 아주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는 7살 된 리세트와 4살 된 폴레트까지 너무도 귀여운 2딸이 있었죠. 부잣집답게 4식구 외에도 입주가정부 에리카와 마르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총 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하루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이어가던 중 예고 없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2010년 3월 20일 토요일 아침부터 모두들 분주했어요. 2시간 거리에 있는 별장으로 다 같이 놀러갈 계획이었거든요. 옷 챙겨야 되죠. 애들 장난감 챙겨야 되죠. 음식까지. 짐이 산더미였습니다. 가정부들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마치고 다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호숫가에 가서 보트도 타고 밤새 바베큐 파티도 했어요. 그렇게 이틀간의 힐링을 만끽한 뒤 21일 저녁 가족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차에 타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죠. 집에 도착한 후 엄마는 둘째 딸 폴레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칭얼거리는 딸을 겨우 달랬고요. 널찍한 침대에 눕힌 뒤 조용히 아이 방문을 닫고 나왔죠. 그렇게 행복 가득했던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30분 가정부 마르타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가정부 에리카가 아이들을 깨우러 방으로 갑니다. 첫째 방에 갔는데 잘 일어났어요. 다음으로 둘째 폴레트 방에 들어갔는데 어라? 침대에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죠. 밑으로 떨어졌나 싶어서 에리카가 바닥을 다 살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침대 시트 이곳저곳도 살폈지만 폴레트가 보이질 않아요. 당황한 그녀는 즉각 부모에게 이 상황을 알렸고 그때부터 집안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아이 폴레트 어딨니? 화장실, 장롱, 창고, 왜 애들이 숨바꼭질 할 때 잘 숨는 그런 곳 다 확인했지만 애가 없어요. 부모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지난밤에 납치라도 당한 거 아닐까? 그들은 즉각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먼저 폴레트의 방과 창문 그리고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 건물 경비원한테 물어보니까 지난 밤부터 그날 아침까지 방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그럼 혹시 이거 같은 아파트 내부인의 소행 아닐까? 경찰이 이웃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탐문했죠. 의심할 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혹여 이 부부에게 앙심을 품고 있거나 어떤 사연이 있을 만한 사람들 모두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것마저 허탕입니다. 아니, 하룻밤 사이에 대체 아이가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이쯤 됐을 때 한 가지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4살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요? 잠이 안 오니까 호기심에 현관문 열고 나갔다라고 본 거죠. 근데요, 만약에 그랬다면 잠금 장치가 열려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가설 자체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하자면 폴레트는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매우 약했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만에 태어나는 바람에 발달에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오랜 시간 치료를 받긴 했지만 결국 왼쪽 뇌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몸의 왼쪽 팔과 다리의 근력이 현저히 약해져요. 그만큼 움직임도 제한적이고요. 더불어 뇌성마비로 인해 4살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거나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잘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어 장애가 있던 거죠. 만약에 아이가 납치가 되었다면 제대로 저항도 못했을 거고 소리도 못 질렀을 거란 말이 됩니다. 더 가슴이 아프죠. 한편 딸을 잃은 엄마 리제트는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아이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실종 전단지 배포하고 현수막도 내걸었어요. 그걸로도 모자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딸의 침대에 앉아서 딸이 좋아하던 인형을 손에 꼭 쥐고는 납치범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죠. 제발요. 제 아이만 무사히 돌려주세요. 몸값은 다 드릴게요. 그냥 쇼핑센터나 이런 사람 붐비는데 두고 가셔도 돼요. 누가 범인인지 저 절대 안 찾을 거예요. 이렇듯 모성애를 자극하는 모습에 대중들은 안타까움과 동정을 보냈습니다. 방송을 출연한 이후 플레토와 비슷하게 생긴 애를 봤다는 제보도 빗발쳤어요. 하지만 대부분 착각이었죠. 사건은 점점 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요. 급기야 멕시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빨리 수사를 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애가 어디 있냐고요. 만약에 납치가 된 거라면요. 그 단지 내 곳곳에 있는 CCTV 어딘가에 분명 찍혔을 거예요. 전혀 없어요. 이쯤 되니까 답답함을 느끼던 경찰 내부에서 수사 방향을 다시 조정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수상한 인물로 지목된 게 다름 아닌 엄마 리제트였어요. 에이?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사실 그렇게 추정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우선 폴레트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의 보호가 24시간 필요했습니다. 엄마 리제트는 변호사이고 워킹맘이라서 너무 바빠요. 대신 2명의 가정부가 한 집에 살면서 아이를 돌봐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 두 가정비의 인건비며 생활비까지 부부가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부담은 갈수록 커져갔어요. 설상가상 최근 남편의 부동산 사업까지 악화되면서 거액의 빚을 떠안고 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혹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살해한 건 아닐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딸이 실종된 후 리조트의 행동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다들 막 애간장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한 번씩 그냥 멍하니 그냥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넋이 나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수사 방향을 틀고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요, 정신과 전문의가 그녀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어라? 리제트에게서 딸에 대한 어떤 애착과 슬픔보다는 좀 차갑고 감정적으로 멀어진 냉담한 상태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변호사를 할 만큼 똑똑하고 또 대담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연기를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성향일 뿐이잖아요. 사람마다 슬픔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고요. 즉 여기까지는 그저 추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첫째 딸과 나눈 석연치 않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범인한테 언제 협박 전화가 올지 모르니 모든 통화를 감청하고 또 녹음해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 큰딸의 대화가 녹음이 된 거예요. 리제트는 이렇게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폴레트를 납치했다거나 뭔가를 꾸몄다고 생각할 거야. 이건 일부분이었지만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숨기려는 것 같고 딸한테 입단속을 시키려는 듯한 말투였어요. 심지어 이걸 뒷받침하듯 가족들의 증언에서 이상한 점들이 속속 발견됩니다. 일단 그 상주하는 가정부들 있잖아요. 가정부들의 증언은 큰 맥락은 일치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좀 달라요. 실종 전날 밤 가정부가 본 건 엄마 리제트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재웠대요. 그런데 가족들은 아니다. 리제트와 가정부가 함께 방에 들어갔다 라고 진술합니다. 이거 지금 누군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건 초기엔 아내와 모든 뜻을 함께했던 남편 마우리시오가 수사가 진행될수록 아내에 대한 의미심장한 폭로를 하고 또 거리두기를 합니다. 심지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분명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저는 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누가 저질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와 함께 밝힐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고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멕시코 전역을 뒤흔들었죠. 그리고 이 말 뱉은 후에 마우리시오는 실제 아내와의 이혼을 준비해요. 나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대중들의 의심은 바로 엄마 리제트에게 향했죠. 드디어 멕시코 경찰이 칼을 베들었습니다. 실종 9일차인 3월 30일 날 가족들과 가정부들에게 격리 조치를 해요. 서로가 말을 맞추지 못하게 호텔방에 분리를 시킨 뒤에 강도 높은 조사를 했죠. 그 사이에 비어있는 아파트로 향합니다. 정밀 수색을 위해 법의학자와 과학수사대까지 모두 합류했어요. 그런데요, 이때 기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이 아파트 전체가 정전된 거예요. 동시에 곳곳에 설치된 CCTV 모두가 작동을 멈추고 말았죠. 전기는요, 몇 시간 뒤에나 복구됩니다. 그리고 31일 새벽 2시부터 수색이 재개가 되는데 가장 먼저 수사팀은 폴레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촬영도 진행했죠. 수사관들은 먼저 침대 위 이불을 조사했어요. 그러자 전에 본 적 없는 것 같은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불 곳곳에 거뭇하게 변한 자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경찰의 눈에 아주 수상한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을 두는 끝쪽 있잖아요. 그 끝부분과 침대 프레임 사이가 이상할 정도로 벌어져 있더라고요. 한 길이가 16cm 정도 벌어져 있어요. 너무 틈이 크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경찰이 시트를 확 걷어냈는데 그 순간 그 사이에서 플래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 그 틈에 엎드린 채 끼어있는 상태로 죽어있는 거예요. 당시 아이는 파란색 니트에 술록이 그려진 빨간 잠옷 바지를 입고 있었죠. 아니 애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발견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이랑 가정부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어. 실종된 지 벌써 9일이나 지났어요. 아이가 원래부터 여기 있었는데 놓쳤다고요? 일단 시신을 옮기고 부검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비강 폐쇄와 흉복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이 돼요. 쉽게 말해서 비강 폐쇄라는 건 애가 코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입으로 숨을 쉬지 않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이 폴레트의 양 볼에 스티커 자국이 붙어 있었대요. 애가 하도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교정용으로 의료용 테이프로 입을 이렇게 일부러 붙여놓은 거죠. 가족들이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애가 입이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코까지 눌리면서 호흡이 멎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제 흉복부 압박, 이건 가슴과 배가 강하게 눌리는 걸 의미해요. 보통 몸 위에 무거운 물체가 놓여졌거나 아니면 좁은 틈 사이에 끼었을 때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인을 종합하면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 좁은 틈새에 끼어 질식사했다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 지난 9일간 이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현장 보존도 해야 되고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해서 뭐 경찰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와중에 방 내부를 촬영한 영상도 남아있거든요. 그때도 침대 주변 조사하고 매트리스 살폈어요. 근데 이 영상에서는 매트리스 틈새에 뭐 아이의 형체가 보인다거나 이물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건 뭐 육안으로는 그럴 수 있다 쳐. 그런데 그 9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수색견이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수색견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시신이 처음부터 거기 계속 있었다면 분명 부패하는 냄새가 풍겼을 거예요. 근데 그걸 수색견도 몰랐다? 애초에 가정부는요, 아이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 침대 곳곳을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때 매트리스도 통째로 들어봤다라고 증언했었죠. 그때 시신 없었다니까요? 즉, 이 말은 시신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진 건 아닐까요? 이렇듯 미스테리한 의문이 가득한데, 어라? 웬일인지 경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은요, 애가 잠을 자다가 굴러서 매트리스 틈 사이로 떨어졌고 장애로 인해 혼자 빠져나오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사입니다 라고 종결 지어버린 거죠. 아니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왜 조사도 더 안 해보고 이렇게 종결을 하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커지니까 시신 발견한 당일 찍은 영상이 공개돼요. 경찰이 매트리스 그 시트를 들추자마자 아이 발이 떡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도 쉽게 발견된 거죠. 그러다 보니 대중들은 야 이거 뭐 이상해. 9일간 없던 게 갑자기 뭔가 감추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분노했어요. 근데 또 그러고 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 남편 마우리시오는 튼튼한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었고요. 또 엄마 리제트는 법조계에 종사하면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멕시코 엘리트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려고 사건을 조작한 거다라는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왜 수색 직전에 정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CCTV를 멈추려고 그래서 시신을 옮기려고 발생한 거다라는 음모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정부는 즉각 반박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공개된 영상 자체가 진짜인지 그 사실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요? 그거 경찰이 촬영한 게 아니라 조작본인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 일반적으로 멕시코는 법적 절차를 이제 밟을 때 낮에 수색을 진행하는데 이 영상은 새벽 2시에 촬영된 거다. 이건 우리가 찍은 게 아니다. 라는 다소 허접한 논리였죠. 그러면서 빨리 그래 우리 수사팀이 너무 미흡했어. 우리가 수색 당시 초기에 시신을 찾지 못해 너무 송구스러워. 미안해. 하고 경찰총장이 나서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요. 오히려 이게 음모론에 불을 더 지피게 돼요. 아니 분명 그 당일날 찍은 영상에 폴레트 시신 찍혀 있잖아. 그게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조작이라고? 이건 재현으로도 절대 불가능해. 애를 어떻게 거기다 넣어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공개된 자료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러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앞서 엄마 리제트가 침대 위에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당시 화면에서 왼쪽 아래를 보면 술록이 그려진 잠옷 바지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이건 폴레트가 이제 시신 발견 당시 입고 있던 것과 동일했죠. 아니 그 옷이 왜 여기 있지? 리제트는 두 딸에게 같은 잠옷을 사주었다라고 밝혀요. 그리고 그 인터뷰 장면에 찍힌 옷은 큰딸의 잠옷이라고 설명했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인터뷰를 찍었을 당시에는 둘째 딸이 사라진 아주 긴급한 상태인데 그리고 그 방에서 그 중요한 인터뷰를 하는데 왜 하필 자기 방도 있는 첫째 아이의 잠옷이 거기 있었던 걸까요?
이거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명되는 게 없어요. 정리해보면 리제트를 의심하는 쪽 입장은 이렇습니다. 둘째 딸 플래트는 아픈 손가락인 동시에 가족에게 짐이었습니다. 딸이 커갈수록 애정이 식었고 결국 여행을 갔다 온 그날 밤 어떤 이유로 플래트가 투정을 부리니 화를 참지 못한 엄마가 딸을 살해한 후 일단 시신을 다른 곳에 숨겨두고 상황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옮겼다라는 주장이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추정에는 큰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 나온 게 폴레트의 잠옷이라고 한다면 시신의 옷을 갈아입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가 잠을 자던 중에 사고로 죽은 것으로 조작했다는 거고요. 근데 왜요? 왜 굳이 조작을 하죠? 왜 옷을 갈아입히죠? 왜 굳이 시신을 다시 방으로 가져왔죠? 그냥 밖으로 빼돌렸다면 어딘가에 안매장하는 게 더 깔끔했을 수 있어요. 시신을 옮기는 것 자체가 더 큰 리스크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를 죽였을 순 있어. 근데 방으로 다시 가져왔다는 성립이 안 돼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 결국 추가적인 경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곧 종결되었고 엄마 리제트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죠. 하지만요, 남편 마우리시오는 좀처럼 아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내가 증거로 다 밝히겠다라고 했지만 법정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기회도 없었죠. 그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부부는 끝내 이혼을 했고 이후 큰딸의 양육권을 두고 다시 맞붙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7살인 딸이 아직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면서 리제트의 손을 들어줘요.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리제트는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정신피해보상으로 막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끝내 패소합니다. 여러분, 현재까지도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의견이 오갑니다. 이거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예요.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주지사였고 차후에 대통령이 되는 엔리케, 이 사람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갈까봐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라는 음모론이 파다합니다. 4살 소녀 폴레트, 아이는 정말 침대 사이에서 몸이 끼인 채 사고로 사망한 걸까요? 아니면 엄마 리제트가 모든 걸 조작한 걸까요? 리제트는 현재 대중의 비난을 피해 조용히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 국민들은 그녀를 진실을 은폐한 차가운 어머니다 라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 정말 너무도 댓글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일본에는 왜 이날 성대한 축제를 하지? 하고 의아해할 만한 명절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월 7일인데요. 7월 7석이라고도 부르는 이날엔 신화에나 나올 법한 특별한 유래가 있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오작교를 타고 만난다는 스토리 익숙하시죠? 사실 한국에선 이날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타나바타라고 부르는 이날은 일본의 5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고요. 일본인들은 이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풍습이 있습니다. 시간은 1996년 7월 7일. 일본 군마현 오타시에 살던 요코하마 가족은 7월 7석 명절을 맞아 축제 분위기가 가득한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분위기를 돋구는 각종 장식과 또 화려한 이벤트가 풍부했죠. 그러던 오전 10시, 부부가 4살 된 딸 유카리 그리고 7살 된 갓난쟁이 막내딸과 함께 시내에 있는 한 게임장에 들어섭니다. 그 게임장 입구에 7석 감사의 날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게임을 하면 푸짐한 경품을 준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게임은 바로 파친코였습니다. 일본에선 대중적인 슬롯머신 게임이죠. 도박과 매우 유사한데 일본 법률상으로는 도박이 아닌 놀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가면 도시 곳곳에 파친코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겐 이곳이 아주 손쉽게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놀이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별 기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구슬을 많이 획득하면 돼요. 그 구슬로 경품을 받거나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날 요코하마 가족의 아버지 야스오 씨는 게임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한 기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품으로 불꽃놀이 세트가 걸려있던 겁니다. 이게 또 첫째 딸 유카리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는 욕심이 났고 이내 기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엄마 미츠코 씨 역시 7개월 된 둘째 딸을 등에 업고 다른 기계를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카리한테는 너 절대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신신당부를 했죠. 유카리는 엄마 말대로 얌전히 아빠 옆에서 앉아서 게임을 응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그만큼 게임에 푹 빠져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옆에 있던 4살 유카리는 지루해지기 시작했고요. 아이는 이내 게임장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90년대 후반이기에 이게 그저 대형 오락실에서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정도라고 여겼던 걸까요? 어쨌든 CCTV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유카리는 경품 코너에 눈길을 빼앗겨서 막 불꽃놀이 세트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인들이 빠친코 게임에 집중하는 걸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새 2시간이 흘렀고 낮 12시가 되었죠. 점심때입니다. 엄마 미츠코 씨가 게임을 잠시 멈추고 가게에서 도시락을 구매해와요. 하지만 유카리는 배가 고프지 않다면서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점심을 대충 때우고서 부부는 다시 빠친코 기계로 돌아가서 게임에 열중하게 되죠. 그 사이 유카리는 계속 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1시 40분, 유카리가 엄마를 찾아와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그제서야 배가 고파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저 게임장 입구에 놓여있는 기다란 의자로 데려갔고요. 거기에 앉혀놓고 아까 먹다 남긴 도시락을 꺼내줬습니다. 또 유카리가 얌전히 밥을 먹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걸 확인하고는 또다시 게임기로 돌아갔죠. 10분 뒤 유카리가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데 워낙 이 게임장 안이 기계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다만 엄마의 기억에 이때 아이가 했던 말은 아저씨가 있어, 두려워하며 갔어 라는 말이 띄엄띄엄 생각납니다. 엄마는 유카리한테 똑바로 앉아있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당부했지만 여전히 빠친코 기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엄마 미츠코 씨는 문득 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까 딸이 도시락을 먹으러 앉아있던 의자로 다가가게 되죠. 가보니까 먹다만 주먹밥과 주스가 놓여 있었지만 유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황한 엄마는 이 빠친코 내부를 뒤지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서둘러 남편에게 알렸고 부부가 함께 가게 안과 밖 그리고 주차장까지 유카리 이름을 부르면서 샅샅이 뒤지게 되는데 도저히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불길함이 엄습했고 부부는 이게 위급 상황임을 파악한 후 오후 2시 10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투입돼서 이 내외부 본격적인 수색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그날 게임장 안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살짜리 유카리를 눈여겨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른들 모두 게임에 열중한 나머지 이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 이 아이한테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타깝죠. 그로부터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난 1996년 7월 9일, 경찰은 기동대 70명을 동원해서 게임장 너머 주택가, 상점,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하천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극적으로 제보 하나가 등장해요. 이 근처에서 4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흰 자동차에 타는 걸 본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소녀가 차림새로 봤을 때 유카리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누가 데려갔는지 용의자를 추리는 데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작은 단서라도 절실했던 경찰. 그래서 빠친코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수십 번 돌려보게 됩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까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특징이 될 만한 장면 하나를 찾아내게 되죠. 이 남자입니다. 키는 158 전후 작은 키예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 수상한 남성. 또 특이하게 7월 한여름이었는데 잠바를 입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27분경에 빠친코 게임장으로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게임장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환전을 하거나 또 이용권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고 3분 후에 다시 모습을 보인 이래 그냥 게임장 안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경품 코너 앞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던 유카리와 딱 마주치는 장면이 CCTV에 남아있어요. 잠시 후 1시 33분입니다. 남자가 유카리가 앉아있던 그 출입문 옆에 긴 의자에 앉더니만 아이 옆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CCTV를 잠깐 확인하고 가실까요? 자, 한쪽에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손을 뻗치기도 하고요. 바로 이 남자인데요. 내부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걸어다니는 뒷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게임을 하려는 건지 어쩐 건지 두리번거리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유카리와 함께 있어요. 둘은 어떤 대화를 나눴던 걸까요? 이 영상 속에서 남자가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배터리가 유카리 맞은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뻗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데 또 이후에 손으로 이렇게 가게 밖을 가리키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유카리의 반응. 아이는 입고 있던 원피스의 옷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좀 팔랑팔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아이들이 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를 때 말이죠. 잠시 후 오후 1시 42분 남자가 유카리를 남겨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게임장에 들어온 지 단 15분 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와서 15분 동안 둘러보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3분 후인 1시 45분에 앉아있던 유카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출구 방면으로 향했죠. 아쉽게도 그 출입구는 CCTV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후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입구에 서서 남자가 오라고 했던 건 아닐까요? 자, 이제 수사는 유카리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한 이 남자에게 집중됩니다. 우선 경찰은 게임장 직원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남자가 익숙한지 물어보게 되는데 직원들은 다 남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왔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능숙하게 들어와서 화장실 위치를 알았고요. 또 출입구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기를 처음 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에서 분명 남자가 유카리보다 먼저 자리를 떴어요.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이를 납치했다라는 정황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작정 용의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유카리가 실종 직전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엄마한테 아저씨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요. 이 남자가 유카리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 어쨌든 이 남자는 이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영상 속 남자가 인근에서 벌어졌던 아동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유카리가 실종된 지역이 군마현 오타시예요. 여기서 가까운 도치기현 아시카사시에서 지난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간 무려 4명의 소녀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쇄 아동 사건이죠. 게다가 이 사건들은 지금껏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장기미제로 남아있어요. 이 사건들의 연관성을 찾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실종 사건의 장소가 모두 유카리 때처럼 파친코 가게 혹은 파친코 가게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모든 사건들이 동일범에 의한 연쇄 납치 사건이라면 범인은 1979년부터 유카리가 사라진 1996년 17년간 같은 수법으로 여자아이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정황상 추정일 뿐인데 유카리의 아버지 역시 동일범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알려졌고 이 CCTV 또한 일본 내에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남자에 대한 또 다른 의혹도 생겨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남자의 CCTV를 통한 신장, 체격,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그가 오히려 여성과 가깝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네? 여성이요? 사실 그 전까지 어느 누구도 성별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남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CCTV를 보니까 이제 유카리와 대화를 하다가 이제 바깥 어딘가로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근데 이때 팔을 이렇게 반쯤 접고 지목을 한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일본 남자들은 방향을 가리킬 때 이렇게 팔을 쭉 뻗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성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반쯤 접은 채 방향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별이 여성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저는 이것만으로 성별을 판가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이라는 주장은 다소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 속 인물이 한여름에 굳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조차 성별을 감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추정과 가설이 나올 정도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실종된 유카리의 행방, 물론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의 정체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못했죠. 왜 이리 수사에 진전이 없는 거냐라고 다들 답답해했는데 한편으론 또 이 아이의 부모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두고 몇 시간이나 게임에만 열중할 수 있냐, 부모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이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유카리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파친코 게임장을 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갈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와 그런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사히 살아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고요. 사실 이 파친코라는 게 일본에서는 꽤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는데요. 일본 시골에 가면 편의점은 없어도 파친코 기계는 있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대중화돼 있지만 그 폐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한 예로 2005년에 젊은 부부가 젖먹이 아기를 차 안에 두고 파친코 게임에 너무도 열중한 나머지 아이가 사망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파친코에 너 너무 중독된 게 아니냐라고 꾸중을 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하게 되는 끔찍한 폐륜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앞서서 일본에선 파친코가 놀이로 분류된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파친코는 도박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부터 일본 정부가 이 파친코 기계의 당첨 확률을 확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포수가 줄어들었고 자연스럽게 파친코 도박 열기도 저물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참고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보면 절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상당히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카리의 부모 역시 어린아이를 두고 그렇게나 게임에 열중했던 건 아닐까요? 현재 2022년입니다. 어느덧 유카리가 실종된 지 26년이 지나버렸는데요. 부모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30에 가까워졌을 유카리. 그녀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26년 전 그날의 어리석은 행동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을 부모에게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